자, 다음 발해입니다. 자, 발해. 자, 발해면은 요 해를 통해서 해동성국을 외우시면 돼요. 해동성국으로 분리였다. 그러면은 발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발해예요. 발해. 발해동성국. 발해동성국. 해동성국은 발해. 그 중에 이제 왕을 만약에 낸다면 저는 이제 문왕 두 사람을 낼 거라고 봐요. 특히 이 문왕 그러면 이 무왕 그러면 요 수군장수 장문휴 장수 이름 장문휴죠. 그래서 당나라를 공격한 거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왕 때인 걸 찾는 문제가 나오면 이 무자가 들어가면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예, 싸움이 있던 시기다. 그래서 무가 들어가면 무조건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하던 왕 그러니까 당나라 공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가 만약 나오면 이 문왕이 나올 겁니다. 문왕. 문왕 그러면은, 자, 문왕이죠. 자, 문왕은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때가 문치주의. 그래서 이때 학문이 특히 발전을 하는데, 이때 학문은 유교예요, 유교. 뿐만이 아니고, 이때 불교. 왜냐하면 이제 고대 시기의 유교, 불교는 사상이고 종교인데, 이 두 가지,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가 발전한 시기는 분명히 불교도 발전. 그래서 불교가 발전한 시기에는 유교도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문왕이면 유교, 불교가 같이 발전하는 시기인데, 어, 좀 평화로운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천도를 하죠. 천도하고 자빠졌죠. 그래서 상경으로 천도했다. 그래서 천도했다. 이 정도. 그리고 선왕 때 전성기죠. 전성기, 전성기. 그래서 이때 해동성국으로 불리기도 했고 영토가 제일 넓으니까 5경 15부 62주. 그래서 5경 15, 62주가 발해 지방제도입니다. 자, 이 정도. 그리고 발해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사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진 만약에 나오면 요 그 정효공주묘, 정효공주묘가 벽돌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벽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화가 이렇게 뭐 악기를 이렇게 타는 듯한 인상을 주는 벽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벽화를 여러분들이 주의해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치체제 그러면은 뭐 정삼회의를 두었다. 백제. 네. 정치라는 곳이니까 정삼회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신라는 화백회의 두 개 구분하기. 그다음에 이제 백제의 수도성 하면은 공주, 뭐 부여 이거 두 개 구분하기인데 공주는 공으로 시작하니까 공이죠. 또 비슷하게 송이죠. 그래서 공주는 공, 송, 공, 옹. 예, 똑같이 공, 송. 그래서 공산성, 송산리. 부여는 부소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구분하는 정도. 자, 그다음에 통일신라의 관제 그러면 비리를 감찰하는 어, 부서가 많아요. 아무래도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그 통일의 달콤한 열매를 따먹으려 하겠죠. 그래서 이 비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비리 감찰하는 부서를 사정부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지방간 비리를 감찰하는 부서는 외사정이라 했겠죠. 그래서 문무왕 때 이걸 파견을 했어요. 문무왕 때. 다음 발해 중앙제도 하면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근간으로 하는데 그 삼성육부 가운데 으뜸을 정당성이라 했다. 정당성. 그래서 발해는 정당성. 발해 정당. 정당을 창당하기 바래. 정당. 그다음에 대학은 주자감. 그래서 주자감이라는 학교가 유교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다음 테마 10번 고대 경제활동 넘어갈게요. 문정문서도 안 나오고 제가 경제사는 잘 안 나온다 했죠. 사회도 잘 안 나오고요. 근데 만약 이제 사람을 묻는 문제면은 최치원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최치원의 신분이 육두품이라는 거. 육두품은 신라의 귀족 가운데에서 하급 귀족, 진골 다음 가는 귀족이라 여러 그 제한이 많았다. 그래서 장관 같은 거 안 되고 뭔가 출세에 한계가 있어서 신라 말기에는 호족과 연계해서 사회개혁을 추구하기도 했다. 이 정도. 다음 이제 테마 11번 고대 신앙과 학문에서 이제 유교 역시 유학자가 나오는데 유학자는 저는 설청 최치원 구분하기. 그래서 방금 공부한 것처럼 최치원은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 와서 진성령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리고 개혁을 요구했었다. 근데 육두품이기 때문에 아찬이라는 그런 대하찬은 못 갔어요. 그래서 대자 안 된다. 그래서 그 정도.
그 밖에 최치원과 좀 앞선 시기인 설총이라는 원효의 아들로서 이두를 정리, 특히 신문왕에게 왕이면은 미인을 멀리하세요. 미녀 안 돼. 미인을 가까이 하다가 망하는 왕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인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설총이에요. 아버지가 미인 가까이 하다가 조금 파괴했죠. 그럼 이제 불교 넘어갈게요. 그리고 예, 요것도 넘어가는데 이제 방금 공부한 설총의 아버지 원효. 원효와 의상 구분하는 문제인데 원효 스님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은 요 해골바가지.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을 맛있게 먹은 원효입니다. 그래서 원효. 원효가 이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을 먹고 모든 건 다 마음에 달려 있다. 이런 식으로 깨달았다 이거예요. 특히 그 원효의 부인 이름이 요석공주죠. 원효와 요석공주. 원효, 요석공주. 원효석공주. 아드님이 설총입니다. 특히 이 원효 스님은 어, 불교 사이에 있어서의 다툼을 극복하자 신문 화쟁론. 자, 그리고 도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만약 나오면 이 도교와 관련되어 있는 사진을 찾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진 그러면은 이 금동 용봉 봉해산 대향로 이게 향로인데 이제 이렇게 생긴 향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대충 그려봅니다. 뭐 여기 뭐 삐죽삐죽삐죽 뭐 산이 막 있고 신성이 사는 이상 세계를 이런 식으로 향로로 표현을 했어요. 특히 연개 소문이 도교를 후원하였다. 자, 고분벽화 문제가 나오면 사진 역시 나옵니다. 사진이 만약에 나오면 이제 이게 어느 나라 거냐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라를 묻는 문제죠. 이런 건 어느 나라 거니 이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유물을 짝지어봐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신라 문제가 나올 거다. 그래서 특히 요 천마도를 내면서 이게 이제 신라 건데요. 신라 건데요. 그래서 신라를 찾는 문제를 낼 겁니다. 특히 뭐 호우명 그릇 같은 거 찾는 문제가 나오겠죠. 호우명 그릇은 이렇게 솥단지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라 거다. 그리고 신라는 무덤을 만들 때 이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12지 신상, 이게 자축인묘 진상이 신유술에 그죠. 12지 신상, 12지 신 이렇게 나오면 어느 나라? 신라. 막 대충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다음 이제 부여 정림사주 5층, 5층인 거. 5층 딱 나오면 이게 백제. 부여는 백제니까요. 그쵸? 그다음 분황사 보전석탑. 분황 하면은 요거는 이제 벽돌 모양으로 쌓은 거. 그래서 이게 벽돌 모양으로 쌓은 분황사 보전석탑은 신라 거다. 이렇게 내기도 해요. 분황 그러면 향기가 난다. 아니에요. 황 하면은 황제 황자 아니에요. 향기가 나는 황제. 그럼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거다. 분황이라는 말 자체가. 불상 넘어가고 고대문화 일본 전파 이것도 넘어가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단양이 고안무, 단양이 고안무 여기 백제 사람으로 일본에 유교를 전해준 사람이다. 음. 자, 그래서 삼국시대 통일사 시대 끝났고요. 자, 그다음에 테마 14번 이제 고려입니다. 후삼국가 민족의 재통일. 그래서 이게 견훤이냐 궁예냐 이제 뭐 구분하는 문제인데 음, 저는 여기에서 이런 견훤 궁예 문제보다는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낼 거예요. 그래서 이 왕건 문제를 낼 거다. 최근에 또 고려 거란 전쟁이 또 히트치고 있죠. 그래서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그 과정, 전투를 낼 거다. 그래서 918년에 고려가 건국되고 이 경혜왕이 사망하는 과정, 그래서 이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고 대구에서 공산 전투를 펼친 것. 그래서 왕건에 대한 얘기, 대구 팔공산 전투, 여기서 패배,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와신상담, 고창 전투, 그리고 경순왕이 귀순하고 견훤이 귀순하면서 대세가 왕건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마지막 1, 2천 전투, 구미. 음. 그래서 공산, 고창, 공고 전투, 공고. 공고에 가서 열심히 이제 싸운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세가 흘러갔어요. 왕건에게. 그래서
왕건에게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1, 2천 전투. 이 구미에 있어서의 전투. 공고 운일. 자, 고려 전기 국왕의 업적 볼까요? 태해 정광 경성 목현. 여덟 번째 임금. 최근에 나온 임금 가운데는 이 고려 거란 전쟁의 배경이 되시는 분이 바로 이 현종 임금. 그래서 강조의 정변으로 즉위하였다. 이것 때문에 이제 거란의 2차 침략이 있기도 했죠. 거란의 2차 침략을 당하기도 했다. 또 3차 전쟁이 있었어요. 특히 3차 전쟁에서 활약하신 분이 강감찬 장군이죠. 그래서 강감찬 장군 때가 바로 현종 때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전쟁 여파 과정에서 결국 오도양계의 지방제도가 정비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는 오도양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밖에 살펴볼 만한 데는 태조, 이분 나오겠죠. 그다음에 광종. 광종 임금은 왕권을 강화한 임금으로서 과거제를 시행한 왕이에요. 그래서 과거제 시행 광종, 과거제 광종. 그다음에 성종 하면 최승로, 최승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왕보다는 최승로의 심의 28조에서 어떤 중앙집권을 강화하자 해서 고려시대 최초의 지방관을 파견 시범옥 설치, 성종 때. 그리고 제1차 거란전쟁에서의 서희의 단판, 압록강 동쪽 6개 지역을 확보한 이야기에서 요거는 주로 그 그림을 많이 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이렇게 내고서 요게 서희, 여기다 소손령 이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단판하는 얘기. 서로 막 그림처럼 해서 뭐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어. 고구려는 원래 우리 땅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려라고 했어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이제 답이 요겁니다. 압록강 강동 육주 지역을 확보한 이야기. 어, 고려 전기의 통치 체제 그러면은 고려 전기의 가장 중요한 통치 체제는 이성육부예요. 이게 이제 발해는 삼성육부인데 고려는 이성육부 하나가 적죠. 그래서 이성육부였다. 그중에 중서문화성이 최고 관천이다. 음, 그 정도. 그다음에 지방제도는 오도양계, 향리의 권한은 셌다. 군사제 넘어가고 관리임용은 이제 과거제도가 있죠. 다음 자 무신정권입니다. 자 무신정권 그러면 요 순서를 보면요. 무신정권의 집정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어, 정씨, 경씨, 이씨, 최씨, 최씨 이 순서죠. 그래서 정경이 최최최최 이 순서입니다. 정경이 최최최최 정중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 최후. 어, 무신정권을 묻는 문제에서는 항상 이 보현원의 난을 물어요. 그래서 보현원의 난은 그 문신들에게 무신들이 차별받는 과정에서 왜 무신들이 무신정변을 일으켰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맨날 이소웅 대장군이 이소웅이 뺨 맞은 이야기. 그래서 이소웅이라는 사람이 요 문신 한례에 의해서 싸대기를 이렇게 맞은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신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경주 천민 출신 이민, 그죠? 그다음에 최충원은 명종에게 정치 그따위로 하면 안 돼요 하면서 봉사협조를 올렸어요. 근데 이제 최충원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교정도감이라는 걸 새로 설치하게 됐다. 이 정도. 굉장히 많은 반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들도 지들도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당연히 반란을 무신들이 반란 일으키고 우리도 하자 이래가지고 반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뭐 김보당, 조위총, 특히 공주 명학소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이게 바로 정중부 때다. 정도. 또 신라 부흥을 표방하거나 고구려 부흥을 표방하거나 백제 부흥을 표방하는 삼국 부흥 등이 이렇게도 했다. 자, 테마 18번 고려의 대외 관계. 자, 요거는 매우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주로 어느 나라랑 싸웠느냐 이런 얘기죠. 거여동 순서예요. 동이죠. 그래서 거여동 순서입니다. 거여동, 송파구 거여동, 거란, 여진, 몽골. 몽 다음에 똑같이 웅이죠. 공주, 뭐 송산리 뭐 이런 것처럼 홍건적, 홍건적이 쳐들어요. 그다음 마지막 왜요? 왜죠? 왜? 일본. 그래서 고려는 500년 역사 기간 동안에 외침을 정말 오래 당했어요. 그래서 계엄 상태가 거의 400년이었다고 그 기억이 납니다.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기억이 대학에서.
거란 침략은 1차, 2차, 3차에서 거란하면 서희, 양규, 강감찬. 그죠? 서희, 양규, 강감찬. 서양강 순서죠. 서양강, 소양강 순서. 소양강이 아니고 근데 강동을 좀 압록강입니다. 그다음에 여진 그러면 여진 하면 어, 예종 때 예진 정벌 예종 때 예진 정벌 동북구성 누가 했냐면 윤관이 했어요. 그때 군대 이름이 별무관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몽골과 싸우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 몽골은 비교적 오랫동안 우리가 싸웠어요. 1차부터 6차까지 전쟁이 있었는데 어, 대략적으로 이때 만약 나온다면은 몽골이랑 싸우면서 큰 승리를 거둔 분 하면 김윤호가 나옵니다. 김윤호. 그래서 이 김윤호가 몽골군을 두 번이나 격파했죠. 2차 때 한 번, 5차 때 한 번. 2525 해서 김윤호가 몽골 군대를 완벽히 두 번이나 싸워서 이긴 특히 살리타이라는 장군을 지금의 처인성. 이 처인성이 지금 어디냐면은 남사면이에요. 용인시 남사면.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골프장도 많잖아요. 맨날 막히는데. 예. 남사진이 IC 있는데 거기가 바로 맨날 막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의 교통의 요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몽골이 지나가다가 김윤호가 사리타이 어디가 화살 맞아 죽어라. 그래서 이제 화살 쏴서 사리타이를 죽인 곳입니다. 이게 2차 침략 때예요. 그래서 처인성 전투다. 5차 때도 김윤호가 방어별감에 대해서 싸워서 이긴 전투. 근데 이제 결국 힘이 다해서 우리 고려가 몽골에 이제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우리는 항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몽골이랑 싸우자 해서 삼별초. 삼별초니까 몇 년? 3년간 싸웠는데. 삼별초니까 섬도 세 군데. 어디? 예, 강화도, 진도, 그 다음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 세 군데. 3년간 강, 진, 제. 그죠? 이 세 군데에서 싸웠다. 결국 졌죠? 그 몽골이 세운 나라 이름을 원나라라고. 뭐 얼마 전 그 뉴스 뭐 신문 기사 보니까 몽골이 자기네들의 영토가 제일 넓었을 때를 보여주는 그런 기사를 한번 봤는데 그 우리나라 이 고려도 원나라의 어떤 그 영토로 지들이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원나라의 직접 영토가 된 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어떤 나라의 체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도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원의 간섭과 저주성의 실현이라 하지 우리가 완전히 뭐 일제시대처럼 식민지를 당했던 건 아니더라 얘기죠. 그럼 원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했더니 당연히 원나라다 보니까 원정이에요. 원정. 그래서 특히 일본을 원정했죠. 그래서 그 일본을 원정해서 우리 고려에 막대한 그런 물자를 요구합니다. 특히 군사라던가 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 요구했죠. 이를 위해서 만든 그 기구를 어, 정동행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동행성은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치한 기구다. 이게 정동행성입니다. 한편 이 시기 때는 우리가 그 원나라의 여러 가지 요구에 따라서 특히 여자들 마치 일제시대로 치면은 정신대 같은 거겠죠. 그래서 공여 요구, 특히 또 네, 당시 그 해동청이라고 불렀어요, 매를. 이게 청이 무슨 기관이 아니고 매를 타는 말입니다. 또 매를 타는 기관 이름이 응방이죠. 매 응자를 써서. 그래서 요런 뭐 시치미를 뗀다 이런 게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간섭 시기 때 왕들의 명칭이 이렇게 좀 다양해요. 충땡왕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전에는 무슨 조, 또 뭐 무슨 종 이랬었는데 이제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충땡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땡왕에 이제 뭐 열자를 넣느냐, 그죠? 뭐 아니면 선자를 넣느냐, 목자를 넣느냐,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왕들 가운데서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제 저는 요 충렬왕, 충선왕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시기 때 그 성균관으로 계칭을 했던 거, 성균관 대학교 있죠? 그래서 성균관으로 계칭한 건 충렬왕 때. 성균관 계칭했던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게 성리학이, 아이고, 성리학, 그죠?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새롭게 이렇게 전래가 됩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전래가 돼서 그런지 성이죠? 성리학을 연구하게 되는데 이게 안향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성리학을 전래하였습니다. 특히 그 안향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성리학자가 이재현이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재현이 원나라에 유학을 가서 조맹보라고 하는 사람이랑 교류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이재현의 지자들이 나중에 쭉 이어지며 조선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또 당시 이 원간섭 시기 때는 많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왕권이 굉장히 이렇게 약해진다는 거.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불법이 판을 치게 되는데 당시 권문세족이라고 부르는 그 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법적으로 대농장을 넓혀 나갑니다. 이 대농장이라는 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이게 면세전이에요.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이게 국가 재정도 악화되고 당시 그 새롭게 공무원이 된 신진 공무원들, 신진 공무원을 신진 사대부라 불렀는데 그 신진 공무원들을 이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개혁하려고 그 신진 사류니까 역시 신진 공무원이죠. 그래서 34명으로 구성된 정치도감, 정치도감이라는 개혁기구를 만들어서 뭔가 개혁을 추구하고자 했는데 안 됐다. 또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 공민왕이시죠. 그래서 벌써 앞엔 뭐 충땡왕인데 이분은 공무식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여기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뭔가 시효를 받았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친명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친명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명이고 반원, 반할 반자죠. 반원. 그게 이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 어쩌고 왕이니까 친명 반원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반원 정책을 펼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변발이라고 하는 호복은 원나라 제도인데 이걸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즉시 변발을 풀어버렸다. 이 얘기는 공명이 원나라라면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친원파, 기철, 숙청하고 원나라에게 빼앗긴 영토가 쌍성 총관부 지역인데 이 지역을 무력으로 탈환을 하죠. 특히 이자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자춘은 이성계라는 미성계가 아니고 이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그래서 이성계의 아버지인데 이성계의 아버지 부친입니다. 어, 그래서 이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 등으로 하여금 상성총무부를 수복하게 했다. 원래는 이제 상성총무 책임자였죠. 그래서 초산부터 길주까지 어, 거의 뭐 초사연입니다. 그래서 초사연처럼 우리 영토를 넓힌 분. 이런 관원을 추진하다가 홍건적의 침략을 당하면서 이제 안동까지 피난 가. 또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돈, 신돈을 등용해서 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만들어서 뭔가 앞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죠. 이 불법적인 대농장 이런 게 이렇게 판을 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려고 어, 국민왕께서 이렇게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다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 고려 토지에도 안 나올 거고요. 녹과전 뭐. 자, 여기 나오죠? 대농장. 이게 언제라고요? 원간섭기. 그래서 특히 원나라 간섭 시기 때 대농장이 확대가 되는데 이 대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권문세족이라고 하더라. 이들은 불법적으로 그죠? 뭔가 대농장을 소유했다. 광대했다. 근데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럼 이에 대한 불만은 당연히 누가 생깁니까? 새롭게 공무원이 된 신진 사대부들에게 분명히 이제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성계랑 한번 짝짝꿍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한편 고려시대의 농사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농상지묘라는 원나라 농서책, 원나라 농서책 이암이라는 학자가 원나라에 갔다가 가지고 온 책입니다. 상업은 이제 경시서, 이제 시장을 뭐 관찰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상명이 감독기고, 그 밖에 여러 전빵이라고 부르는 관용품점이 많아. 또 우리 고려 그러면 화폐가 많아요. 고려 화폐, 성종 하면 권원중부. 권원중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죠. 그래서 최초의 화폐. 네. 그래서 중국계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거라는 걸 알리기 위해 동국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는 거. 또 그 밖에 해동통보, 뭐 부호선 만든 돈 15,000꾸러미. 이게 해동통보였던 거죠. 그래서 숙종 때에는 우리나라 거다라는 뜻으로 건원이라고 하지 않고 아예 해동이라 바꾼 거죠. 수가 안 나올 거고. 또 고려시대의 대무역 그러면은 당연히 병난도입니다. 그래서 이 병난도가 성장을 했고 뭐 바다로 간 산적인가? 거기에 병난도가 나와요. 바다로 간 산적. 유명한 영화, 유명한 영화 맞죠? 네. 병난도. 그래서 여기선 대식국이라고 불리는 아랍 상인들도 들어와서 수은 향료 선호점을 팔았다. 고려시대 백성의 생활 모습은 넘어가고요. 고려는 불교죠? 네, 불교의 발전.
그래서 고려시대 불교 하면은, 어, 뭐, 유명한 승려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기는 대각국사 의천. 예. 대각국사 의천은 문종의 아들. 왕자죠? 왕자. 그래서 개성 영통사에서 출가했고. 이분이 중국 유학 갔다 온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이 해동 천태종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이니까 의천, 해동 천태종. 의천, 천, 천, 천태종. 그죠? 당연히 왕자니까 왕실과 무로귀족의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숙종이 형이에요. 형 숙종의 후원을 받아서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을 만들었는데, 그럼 천태종이 뭐냐? 뭐 불교가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는데, 이 교종의 입장에서 불교 선종을 이제 포섭하는 일종의 불교 통합, 종교의 통합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교관겸수 내해겸전이라 했다는 거. 또 의천 스님 중국 유학을 다녀오면서 다양한 동아시아의 불교 목록을 정리했죠. 이론서를. 그걸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 한다. 그게 이제 기본이 교장이었고, 이게 동아시아 각국의 불교 역사를 정리한 거다. 후기로 가면은 이제 보조국사 진울이에요. 그래서 전기는 대각국사, 후기는 보조국사. 그래서 진울인데, 당시 이 불교가 무신들과 결탁을 하면서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종교가 정치랑 결탁하면 타락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또 원간섭기를 당하면서 이렇게 뭔가 점점 불교가 본연의 뜻을 잃고 이렇게 점점 타락해간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런 불교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불교 개혁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선사 결사 운동이라고 한다. 고려 후기죠. 수원사는 그냥 절 이름이에요. 결사하면 뭔가 그런 모임 이런 뜻이고요. 그 수원사는 순천입니다. 그래서 순천 송광사가 수선결사다. 교리는 도노점수, 뭐 정액상수 등이 있다. 깨닫고 계속 수행한다 이런 뜻이죠. 그걸 계승한 사람이 해심인데 해심 지눌 다음 해심 지혜롭죠. 그래서 지눌 다음 해심이고 이 유불지선은 유교와 불교의 그 목표가 같다라는 사상적인 이론을 말해요. 그래서 이를 배경으로 해서 성리학 수용의 배경이 되었다. 그다음 이제 진울과 함께 결사 운동에 참여했던 요새라는 사람은 난 이렇게 안 할래 해서 조금 다른 그 결사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강진 백년사에 내려가서 또 다른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뭐 몰라도 됩니다. 그다음에 대장경 간행. 대장경은 우리 고려의 불교 경전의 총수를 말하겠죠. 그래서 원래는 경전, 뭐 율, 론 이 세 가지 불교 경전의 총수를 말하는데 우리는 주로 이 대장경을 그 호국 불교, 거란이라던가 몽고 이런 나라들의 침략을 이겨내기 위해서 국민적 단결을 위해서 간행을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최후가 몽고랑 싸우면서 강화도에 설치한 겁니다. 강화도. 그래서 16년 만에 완성했다. 현재는 합천에 있다. 고려시대에 이제 유교도 아울러 발전을 했죠. 특히 유교 가장 발전했던 시기의 왕은 문종이다. 그래서 문종 그러면 사립학교, 요즘으로 치면 사립학교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최고의 학부를 만듭니다. 그것을 구제학당이라 해요. 구제학당이니까 구경을 가르쳐. 경전 9개. 그래서 문원공 최충. 문원공 때가 언제냐? 문종 때. 문종 때 문원공, 최충의 구제학당 구경. 사립학교가 월등히 강화되다 보니까 숙종, 예종, 충렬왕 때는 이렇게 에, 공교육 정상화, 국립대학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구제를 본따가지고 예종 때 칠제를 두었. 또 장학재단 만들었. 그래서 예종 때 럭세븐, 그죠? 그래서 예종 때 럭키 세븐입니다. 그다음에 양현구, 이양현구, 이양현구, 그죠? 그래서 양현구가 예종 때. 성리학 받아들였을 때 성균관으로 충렬할 때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사입니다. 만약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삼국사기, 삼국사기, 기전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 최고, 디 올디스트 히스토리, 그래서 제일 오래된 역사책이다. 기전체로 쓰여졌다. 삼국사기. 이걸 기전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여기 본기 할 때 기, 열전할 때 전, 이걸 두 개 합쳐가지고서 기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려 후기로 가면 이규보가 쓴 고구려 건국영웅 동명왕의 업적, 동명왕편. 그래서 이거는 시예요, 시. 원시.
이교보가 썼다. 그다음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유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유사는 사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기존체가 아니고요. 유사체라고 해서 이게 일사체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중심으로 쓰여진 이야기. 그래서 불교적 입장에서 야사체, 야사. 또 사건 기사에서 기사 분말체. 그래서 설화나 불교에 관한 내용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역사를 단군 신화를 최초로 기록한 책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제일 오래된 게 단군 신화였다. 그 제왕운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도 단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재 하면은 이제 삼재를 맞았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삼재 할 때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일컫는 말인데 똑같이 단군 신화를 썼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로 최초로 기술한 책이 제왕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를 황제로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아, 자주적인 입장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문학 음, 넘어가고요. 아, 자, 문학 넘어갈게요. 아, 자, 그다음에 과학기술. 이것도 일단 넘어가죠.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아, 건축. 예, 여기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사진으로 낼 거다. 사진으로 이제 나오는데 사진으로 내면은 주심포 건물이 나와요. 그래서 고려시대 주심포 건물 그럼 제일 오래된 게 뭐냐?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에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건 역시 우리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다. 그다음에 안동 옆에 영주 있죠? 예, 부석사 무량수전 요것도 주심포식 건물로 만들어진 거다. 주심포라는 거는요, 이제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기둥과 지붕을 이렇게 연결하는 요 조인트 부분이 있어요, 조인트. 요 조인트 바로 위에 이렇게 공포가 짜여져 있다 해서, 기둥 바로 밑에 공포가 있다 해서 이것을 주심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의 불상 찾는 문제 많이 나와요. 사진으로 많이 내죠. 그래서, 아, 찾는 법 알려드리면, 이제 고려 불상은 되게 못생겼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성. 그래서 되게 못생겼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막 대충 그려보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되게 못생긴 그런 불쌍히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성이에요. 똑같이 생겼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아, 회색이고요. 회색. 음, 회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회색, 회색. 이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나왔다. 그럼 요거는 이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입니다. 입상이 아니고 거의 밉상 수준이에요, 밉상.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청자,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순청자에서 나중에 상감청자. 순청자랑 상감청자 차이는요, 음, 알려드리면은, 순청자는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순청자예요. 이렇게, 순청자. 파란색, 파란색. 그런데, 상감청자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 좀 이상하긴 하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무늬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흰색으로. 보셨죠? 예, 그거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걸 상감청자가 합니다. 자, 그다음에 조선 나갑니다. 드디어. 아이고, 조선의 건국 과정. 자, 여기까지 오면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20번 정도까지 푼 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조선의 건국 과정부터 보면은 고려 말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고려 말기에 우왕 때예요. 공민왕의 아들 우왕. 벌써 이름이 우왕이에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우왕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크라인 킹이라고 해요. 크라인 킹. 우왕. 그죠? 예. 왜 이렇게 계속 우냐 하면은, 우왕! 왜 우냐 하면은, 이제 외구가 계속 쳐들어와서요. 외구 이러면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외구가 쳐들어와가지고 우왕이 맨날, 왜! 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이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장군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최영 장군도 나타나고 최무선 장군도 나타나고 또 뭐야 이성계 장군도 있고 정지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최영 뭐 최무선 이성계 정지 이렇게 있는데 최영 장군은 홍산대처 부여죠. 최무선은 진포대처. 특히 이때 화통도감이니까 화포를 이용해서 왜구를 격파를 합니다. 이성계는 나이가 제일 어리다 해서 이제 아지, 강아지, 아기, 이런 베이비, 알도 바투르 해가지고 이건 장군, 베이비 바투르, 베이비 제네럴, 그래서 아기 장군을 황산에서 격파해가지고 큰 위명을 얻게 됩니다.
야, 고만와, 정지! 야, 정지, 정지! 이래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고, 이제 반대로 우리가 쳐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편 이 우왕 때는 이 명나라가 천령위를 설치하겠다 해요. 여기가 쌍성총관부 지역인데, 쌍성총관부는 원래 그 원나라가 이렇게 직접 빼앗아갔던 땅이에요. 그럼 이제 명나라가 이 원나라를 물리친 다음에 지들이 나라 세우니까 어? 원나라 땅이 다 지들 거다 소급해가지고 그래서 이 우리 땅이었던 쌍성총관부 지역을 지들이 직접 다스리겠다고 하면서 천령이 설치를 통보하겠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옵니다. 이래가 최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 이놈들 안 되겠다 우리가 요동정벌에서 명나라랑 싸우자. 야 성계야 갔다 와 따갑게 해줘 성계 따갑게 해줘. 아 저는 안 되는데요. 이거 회군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군해가지고 당시 왕 우왕이랑 최영을 죽입니다. 최영이 결국 그래서 처형을 당하면서 끝이 납니다. 네, 이게 위화도 회군이죠. 그래서 조선이 건국되는 어떤 하나의 배경이 첫 번째 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천령 위 다음 위화도 회군, 천령 위 설치 이후에 위니까 위화도 회군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공양왕 때 고려의 마지막 왕이죠. 공양왕. 이 공양왕이 어디 있냐면은 요 능이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공양왕 능이 어디 있냐면은 공양왕에서 요 공짜만 없애면 돼요. 공짜만 이렇게 없애면 어디예요? 네, 맞아요. 고향에 있어요. 고향. 그래서 고향의 옛 지명이 공양왕 능이 있어서 그런가? 어쨌든 고향이 있습니다. 처음엔 삼척에 있었는데 고향으로 옮겼대요. 그래서 고양왕 능! 그래서 고향에 공양왕 능이 있다. 그냥 우스갯소리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조선 초기 국왕의 업적 여러 명이 나오는데 네, 좀 태정, 태세, 문단세 모르는 분 없죠. 그래서 태조 때 이게 이성계가 이제 국왕으로 즉위를 하죠. 태조는 안 나올 거고요. 한편 이제 그 태조와 함께 조선을 만든 사람들을 이제 정도전, 권근 등의 이제 혁명파 사대부라는데 혁명파 사대부는 이제 관악파가 됩니다. 관악파는 조선의 여당이라고 제가 해놓을게요. 보수 여당, 여당이고 그럼 이제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살인파가 있어요. 이 살인파는 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야 세력 이래서 야당, 우리 여당 야당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선 건국한 이후부터 1567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170년? 170년 가까이 이 관악파 여당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살인들이 정권을 이제 빼앗아 가죠. 그래서 정권을 교체합니다. 이게 살인 정치라 해서 이때 이제 분당 정치라고 불러요. 지금은 이제 관악파가 주도하는 시기를 말하죠. 그 중에 이제 관악파의 상징이 누구냐면 정도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전의 정도전은 특히 나라를 왕이 아니라 재상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가 재상이니까. 그래서 내가 주도하겠다. 뭐 여기에 이제 정도전 중심의 정치 운영 체제를 지향하겠다. 이렇게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재상이니까 재상 중심의 정치 시제. 그게 정도전 중심의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명분으로 조선 경국전이나 경제 문감이라는 책을 쓰면서 재상 정치 중심의 정치 체제를 지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재상 중심의 정치 체제는 결국 이 이방원 다 태종이죠. 그래서 태종에 의해서 부딪히면서 결국 정도전이 무인정사 때 이방원 일파의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재상 중심 정치 체제가 끝이 나죠. 그럼 태종의 왕권 강화 정책. 그럼 이제 답이 뭐냐? 대신을 견제하는 거죠. 그럼 대신을 견제하려면 어떻게 해요? 견제하는 방법. 왕이 직접 하면 좀 모양새가 안 나죠. 그래서 사관원이라는 일종의 언론기구를 독립시켜서 대신을 견제하게 했고요. 또 그 밖에 육조직계제라 해서 왕이 직접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제가하고 설명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이게 왕권 강화책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밖에 뭐 창덕궁 같은 것도 만들고 또 경제제도 가운데 호패법을 실시한 왕. 이게 이방원입니다. 호패. 그리고 뭐 사월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도 했다. 그래서 막 태종이 만약에 어, 문제로 나오면 답은 사관원 독립, 호패법 실시 이런 걸 많이 내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세종대왕 이분 그냥 답이죠. 뭐 과학기술 그러면 뭐 당연히 천문학 세종대왕. 그래서 이분은 뭐 혼천의 뭐 간의 이런 거 내잖아요 사진으로 그죠? 예. 그럼 이거는 그냥 세종대왕이 돼요. 장영실 그죠? 그래서 물시계, 자경루, 세시계 이런 거 만든 분.
또 몽유도원도 이때 그 세종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안평대군인데 안평대군의 꿈을 이제 안견이 직접 들었대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놀았던 거를 그림으로 그리다 해서 안견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현찬사업 관련돼서는 만약에 이제 나온다면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하나가 삼강행실도 그리고 한양을 기준으로 만든 칠정산 4편 하나만 더 얘기하면 농사직설이 3개예요. 그래서 삼강실도 칠정산이라는 역법서 농사직설이 3개를 주로 낼 것이다. 특히 우리의 꿈, 일본 정벌. 그래서 일본을 직접 토벌한 사람. 그래서 이종무가 일본을 토벌을 하러 갔죠. 잘못했다 하니까 이제 개해약조를 체결해서 1년에 50척으로 무역선을 제한하면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일본과 함께. 이분이 바로 세종대왕이다. 또 사건육진 개척하셔가지고 지금의 영토를 개척하신 분. 이분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러면 세종의 아들 세조가 이제 나오면 이분은 계유정난으로 집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계유정난으로 집권하면서 본인 어, 조카 단종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 뭐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 강화하고 또 그 밖에 재정 안정 정책을 펼치는데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다는 직접법을 실시했던 사람. 또 본인이 지은 죄가 많았는지 불교나 도교를 후원했던 일 등을 말합니다. 또 노비와 관련되어 있는 곳이 노비 그러면 왠지 곧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장례원 설치 이게 노비입니다. 이게 세조고요. 그다음에 세조의 손자입니다. 성종. 만약에 성종이 나오면 이때 성종께서는 살인파를 아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조선 건국 세력이 아니다. 그래서 조선의 건국 세력이 아니다. 건국 세력이 아니고 건국에 반대한 세력으로 야당에 해당한다. 야당이 바로 살인파. 그들을 가까이 한 이유는 이분들이 그 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김종직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김종직이라는 살인파를 가까이 하면서 뭔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당, 야당이 화합을 하죠. 그래서 관악파, 관악파를 나중에 훈구파라고도 부르는데 그 훈구파와 산림파가 서로 화합을 하면서 뭔가 큰 업적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묘호가 성종 아닙니까? 성종. 뭔가 이루다 성. 그래서 뭔가 이룩했다. 그 이룩했다가 바로 뭐냐면은 다름 아닌 경국대전입니다. 그래서 경국대전 같은 법전을 완성하신 분, 이거를 많이 낼 거다. 성종하면 건국대전, 일사파로. 그래서 바로 이 경국대전 체제를 공부하는데 이제 그 조선의 가장 중요한 관청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여러 개의 관청의 업무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음. 자,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 관청의 업무 가운데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몇 개만 찍어드리면 의금부. 요거는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국가정보원? 그죠? 그래서 반역죄를 처벌하는 곳이고요. 또 홍문관? 홍문관은 원래 집현전인데 이게 세조가 없앴다가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옥당이니 옥선이 이렇게 불렀고요. 주로 이 경연을 주관하는 곳이다. 공부한다는 얘기인 거죠. 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또 그 밖에 사헌부. 이 사헌부는 상대 서리빨과도 같은 관리감찰. 공무원 되면 제일 그 무시무시한 데가 바로 이렇게 감찰부서입니다. 그래서 감찰부서라 제일 무섭다. 그래서 사헌부가 상대라고도 했다. 사헌부, 상대, 그래서, 이렇게. 사헌부, 상대, 외워보죠. 이렇게 해서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이걸 합쳐가지고 3사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3사는 언론기구예요. 혹은 청요직이라 불렀다. 왜? 언론은 맑아야 되니까. 그래서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을 가리킨다. 지방행정 조직 정비 보지 마시고 안 나올 겁니다. 군사조직도 안 나올 거고요. 교육제도 뭐 나온다면은 향교?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정도? 그것을 가르치는 분을 교수 훈도라고 했다. 이 정도. 주로 하는 일은 제사, 대성전, 강의, 명륜당 이런 데서 했다. 성균관은 대학이죠. 지금도 있는 대학, 성균관. 똑같아요. 명륜당, 대성전. 향교도 그랬죠. 그래서 나라에서 만든 학교는 대부분 명륜당, 대성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거제도. 뭐안 나올 것 같아요. 과거제도. 안 나올 거다.
그다음에 조선관계, 대외관계, 이것도 안 나올 거다. 이제 살인파에 대한 얘기. 예. 자, 아까 제가 이제 살인파 그러면은 조선 건국을 주도하지 않고 건국을 반대하는 세력들. 우리 뭐 대한민국도 비슷하죠. 대한민국 정부를 주도한 사람들이 있고 이에 대해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살인파는 반대했던 세력이다라고 했죠. 그 반대했던 사람들을 계승한 사람들을 살인파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들을 야당에 불렀고, 근데 살인파들이 성종 때 공부 잘해가지고 다시 중앙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경연을 주로 담당하면서 왕을 가르치고, 그 왕을 이제 가스라이팅 세뇌했죠. 살인파의 어떤 정신을 이제 세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성종이 살인파를 가까이 하면서 정치 세력화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조선 건국을 주도한 세력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시련을 겪게 됐던 거죠. 그래서 특히 연중 임명 시기, 예, 우리가 연중 임명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연중 임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그래서 연중 임명하면 뭘 쓰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 이런 걸 쓰고 싶지 않아요? 연중 임명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파들에서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그 피해를 살인이 화를 입었다 해서 사화라고 한다. 그래서 사화 네 번이 있다. 무, 갑, 그다음에 조광조의 사화를 그다음 명종 때 사화를 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갑기을,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그 무오사 관련되어 있는 건 김종직의 조의 제문 무사와 갑자사와 엄마 원수를 갚자. 패비윤 씨가 엄마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원수를 갚자.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 그다음에 조광조의 기묘사화. 기묘.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조광조. 이상한 살인파 조광조. 이상한 변호사 우영. 그죠? 이상한 역삼역. 그래서 기묘한 이름, 조광조. 그래서 조광조가 나오면 무조건 기묘사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광조, 기묘하다. 그래서 그 기묘한 조광조의 개혁이 뭐였느냐? 바로 위훈 삭제 시도. 그래서 위훈하면 가짜 공신, 가짜 유공자. 요즘말로 치면은 가짜 유공자를 말해요. 가짜 유공자. 가짜 유공자의 명단을 조사해서 그들을 모두 이렇게 삭제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가짜 유공자들은 기분 나쁘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공주를 확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기묘사화였다. 이 정도. 조광조가 죽으니까 그 다음 이제 서원을 만든 거예요. 아, 조광조의 뜻을 계승하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다. 그래서 맥락은 원래 우리나라의 처음 성략을 받아들인 충렬왕 때 안향이라는 학자를 제사지내기 위한 서원이었던 거죠. 근데 이 서원에서는 앞으로 이게 이제 서원은 이제 공부하는 데인데 여기에서 이제 살인파들이 어? 계속 생산이 되어요. 살인파 생산하는 기관. 그러니까 옛날 뭐 게임으로 비유하면은 이제 마린을 뽑아내는 배럭 같은데요. 이게 배럭. 백운동 배럭. 마린 그럼 이제 살인파가 되겠죠. 그래서 배럭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살인파를 계속 생산할 수 있죠. 마린을. 그런 것처럼 앞으로 서원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산이 되면은 살인파가 계속 늘어납니다. 살인파가 막 쭉쭉 늘어나요. 그럼 살인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쪽수 못 이기죠. 그래서 이 다음에 명종 지나면서 살인파가 바로 권력을 이렇게 정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다름 아닌 이런 서원이랍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 중종 때. 명종 때는 이제 외척들 간에 뭐 윤씨들끼리 얼싸안고 싸운 사와 얼싸사와. 그 을사사와 2탄이 바로 양지역 벽서 사건. 그래서 을사사와 때 살아남았던 살인들이 몽땅 다 타격을 당하면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연적이 사망하게 된다. 이런 걸 보면 이제 훈구파는 이제 관학파를 타는 말인데, 이런 공신들을 타는 말이죠. 그런 공신들이 살인들을 이렇게 다 작살내는 그런 사화를 일으키면서, 야, 그럼 우리나라 결국 뭐예요? 대농장이죠.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늘려나가는 일들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니네는 부동산 늘려. 너희는 건물 사. 우리는 학교 세울 거야. 뭐 이러면서 학교가 계속 늘어납니다. 결국 살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사람들이 주도하는 정치를 공당 정치라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 선조예요. 선조, 예. 이때 정권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선조라는 왕이 등장하면 정권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조선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조선이 뒤집어서 쓰게 되면 선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조선이 거꾸로 뒤집어지다. 정권 교체. 선조 때다. 그래서 살인파들이 정권을 장악해요. 그러면 한 150년 동안 맨날 탄압당하고 말이야, 작살나고 이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복수해야지. 그래서 척신청산하자.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보수 세력 청산을 말해요. 척신은 곧, 어, 풍부파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 과정에서 하자! 동인. 하지 말자! 서인. 예, 그래서 고고! 척신청산하자! 무조건 해야 돼. 이게 동인인데. 반대! 예, 서인. 요즘에는 또 비슷하죠. 근데 척신청산하려면 반드시 차지해야 될 관직이 이조전락이에요. 정권 차지하려면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게 언론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조전락직을 차지해야 되고 그 이조전락직을 차지해야만 척신청산 하네 못하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조전락직을 두고 싸웠다. 이게 이제 바로 동당이 나오게 된 계기인 겁니다. 동당은 동인 서인으로 나눠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동서분당이 우리나라의 공당 정치다. 이런 얘기까죠. 조금 더 팁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붕당 정치를 어려워들 하시는데, 이 붕당 정치를 외우실 때, 저는 이제 뭐 지역 기반, 학문적 기반, 뭐 이런 게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제는 뭐냐, 성향은 어떠하냐. 그래서 저는 한 놈만 뺐으면 좋겠다. 서인. 자, 서인은 시옷이죠? 그다음에 또 시옷 쓰고, 또 시옷을 쓰면 돼요. 그럼 이 시옷인데, 한번 더 써볼까요? 사람 누구냐? 심의겸. 그들이 서인이다. 서인은 서울 사람들이다. 이들은 신권 중심이다. 예, 이겁니다. 그래서 심의겸, 서인, 서울, 신권 중심. 알겠죠? 시오. 그래서 외우기 쉬워요. 많은 분들이 붕당 어려워들 하시는데 붕당 하면 일단 이렇게 시옷을 4개를 써라. 이게 서인, 서울, 신권, 심의겸이다. 심의겸, 서인이다. 서인이다. 그죠? 심의겸 서울 사람이죠? 그런 겁니다. 그럼 동의는 반대. 다 아닌 거죠. 뭐 왕권 중심이고 서울 사람 아니고. 그죠? 그럼 동인이고 김효원이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쉽죠? 네. 시오. 네. 이게 동당 정치입니다. 근데 이제 동인들은 이제 그 안에서 막 자체 분열을 해요. 그래서 동인들이 남인이랑 북인이 되어요. 그럼 남인과 북인 가운데서 어디가 온건파냐? 예. 남이죠. 남북 관계 생각하면 돼요. 대한민국이 온건파죠. 북 강경파죠. 맨날 핵미사일 쏘고 말이야. ICBM 날리고 강경파. 그래서 서인에 대한 온건파냐 강경파냐 서인 온건파 남인 서인 강경파가 북인 그래서 이황과 조식 서경덕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황금은 1,000원짜리 아시잖아요 1,000원짜리 온건하죠 얼굴 보니까 그죠 이황 온건파 자 테마 35번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 이제 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임진왜란의 그 초기 그 순서를 보면 육군 여기 관군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육군이에요 육군은 패배했다 이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이제 임진왜란은 이제 부산, 충청도, 경기도 그리고 뭐 황해도, 평안도, 뭐 함경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남은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전라도 지역, 그다음에 이순신이 장악하고 있는 여기 수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반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군의 진격 속도, 그다음에 이에 대한 수군의 승리. 그 수군의 승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한산도 대첩이죠. 그래서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습니다. 뭐 시간을 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명나라 군대가 이렇게 참전하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게 된다. 이게 3번. 그래서 조명연합군의 반격. 그래서 휴전회담을 하다가 결국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죠. 한편 휴전회담이 일어나던 곳 기간쯤에 이제 수도 서울을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바로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한 게 바로 이때이다. 임진왜란 때 새로 설치된 군대가 훈련도감이에요. 목표는 이제 훈련을 시키려고 만든 군대를 훈련도감이라고 했다. 네, 휴전회담이 실패하면서 결국 정유, 재란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정유년 재란은 1597년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이때 명량과 노량 모두 히트친 영화 제목들이죠. 네, 외란의 영향 결국 임진왜란 이후에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원래 비변사 이전에 우리나라의 기구는 의정부였어요. 그래서 이 의정부가 지고 실권이 없어지고 유명무실해지고 대신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어 왔다. 이게 이 조선 후기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외란이 끝난 다음 일본도 정권이 교체가 되어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무형유산 중에 하나죠. 조선통신사가 조선 후기에 일본으로 비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했다. 자, 조선 후기 국왕의 업적 광해군과 인조입니다. 광해군은 광복이에요. 광복절. 일본이랑 싸워서 이기니까 광복절인 것 같죠. 이런 것처럼 광복절. 광해군 북인. 이 북인들이 정권을 차지하게 된 배경은 의병투쟁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은 성리학적 기반이 약해가지고 명분이 좀 없었어요. 성리학국가 조선에서 성리학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좀 입지가 약했었던 거겠죠. 그래서 무슨 이황문인을 제외한 파벌들이 연합한 분당이었다는 둥. 그래서 쉽게 분열될 소지가 있었고, 그래도 집권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그 약한 기반의 이제 도전 세력들을 이렇게 좀 안 좋은 형태로 폐모살제라고 해서 대비를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이는 특히 영창대군이라는 광해군의 이북 동생을 살해하기도 했다. 그럼 광해군의 업적은 무엇이냐? 전후북고 정책이에요. 바로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했다는 거. 한편 대외 정책으로도 비교적 도와줄 만한 것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 대한 적대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규육조를 체결해서 부산포를 개항가지고 다시 일본과 교류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광해군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일본이랑 다시 친하게 지내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거죠. 또 이 명나라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에 대한 어떤 반대, 여진족이 커지게 됩니다. 여진이 있죠. 그래서 여진족 추장 누르하치가 부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하였고 앞으로 여진족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은 만주족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진 이퀄 만주예요. 이름만 개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만주족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오히려 명나라를 치게 되자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은혜가 있지 않냐면서 우리나라 보고 광해군 때 파병을 요청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광해군이 고민하다가 강홍립을 보냈는데 그 사로전투 참전 이후에 후금군에게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광해군이 또 오랑캐 후금이랑 이렇게 뭔가 뒤에서 비밀 교섭을 벌이고 항복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죠. 이런 게 모두 인조 반정의 배경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인조는 광해군이 했었던 어떤 폐모 살제라던가 이런 후금이랑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한 것에 대해서 명분을 내걸면서 결국 반정은 이제 쿠데타를 말하죠.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광해군을 내쫓게 됩니다. 그러면 광복절이 이제 광복기가 끝났고 광복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인서가 들어옵니다. 광복인서. 그래서 인조 정권 때는 서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더라. 서인들은 서울 사람이라 그랬죠? 서울 사람 서인, 그리고 신권 중심 정치. 그래서 서인들은 이런 여러 명분을 내걸면서 반정을 일으켰단 말이야. 특히 그 후금에 항복을 한 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들은 친명배금을 펼쳤는데 친명배금 정치의 결과가 바로 이 금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첫 번째를 뭐라 하냐면은 이제 호란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쳐들어온 걸 병자호란이라 한다. 그래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인데 어떤 게 더 타격이 컸냐면은 당연히 병자호란이에요. 왜? 이름이 병자니까 완전 병자가 됐어요. 페이션트. 그래서 이 병자년의 이제 호란의 결과가 우리가 완전 병자가 됩니다. 병자. 그게 바로 이거죠.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항전 장소가 바로 남한산성이더라. 그죠?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항복을 하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항복을 한 것에 대한 반대로서, 어떤 반발로서 인조의 둘째 아들 효종이 효를 다하려고 북벌 한 거예요. 청나라를 이제 치겠다는 거죠. 이를 뒷받침하 역시 서인 살림 송시열. 서인의 살림, 이 살림이 뭐냐면은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뭐 총재, 당수, 대통령 다음에 뭐 당수도 있잖아요, 당도. 그래서 당 대표가 살림 같은 건데 왜 살림이라고 하는지는 그냥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 당대표 살림 송시열에 의해서 북벌의 당위성이 제시가 됩니다. 이걸 기축봉사라고 해요. 그래서 북벌하자 했다는 거죠. 북벌한 내용이고. 근데 실제로 북벌은 못했죠. 오히려 청나라와 더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건 진짜 그 북벌하려고 한 게 아니라 대내용이다, 뭐 정치용이다,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오히려 청나라 치기는커녕 우리 우크라이나 될 뻔했어요. 우리 조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전쟁하기도 했다. 그래서 러시아 정벌을 하기도 했다. 승리를 하고 왔습니다.
효종이 이제 둘째 아들로서 죽었어요. 그 아들이 현종인데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이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속 논쟁이라는 건 결국 이 현종의 아버지인 효종을 왕으로 인정할 거냐, 둘째 아들로 인정할 거냐에 따라서 상복을 3년을 입는 거냐, 1년을 입는 거냐. 그러니까 3년을 입어야 돼, 1년을 입어야 돼. 그러면 신권 중심의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서인들은 아까 제가 신권이라고 했잖아요. 신권. 신권이다 보니까 당연히 짧게 입자 이렇게 해야겠죠. 왜? 신권 중심이니까. 너 왕 아니야. 둘째 아들이야.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서인, 신권 강화, 송시열. 여기도 시옷이네? 여기도 시옷이고, 그죠? 그래서 이들은 효종이 죽었을 때 1년만 입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남인은 안 되게 아니겠죠? 남인은 반대. 현종 때는 두 번이나 예속 논쟁이 있기도 했다. 한편 숙종 갑니다. 그럼 숙종은요, 그 현종의 아들이에요. 그럼 숙종하면 환국인데 이 환국이 뭐냐면 앞에서 서인이랑 남인이 막 미친 듯이 싸우잖아요. 상복 몇 년 입어야 되냐. 지금 생각하면 쓸데기 없는 논쟁인데 뭐 지금 우리 정치에서 하는 논쟁은 뭐 쓸데기 있는 논쟁입니까? 예.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정권 쟁탈을 위해서 이제 뭐 여러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한심하죠. 예. 그래서 이 환국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걸 보다 못한 숙종이 야, 씨, 꺼져. 야, 니네들 꺼져. 야,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이게 환국이에요. 그러니까 환국은 정권을 주도하는 전국을 주도하는 붕당을 전국 주도 붕당을 이제 교체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은 여당이 갑자기 야당이 되고 야당이 다시 여당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세 번 있었다. 그래서 경기갑, 경기갑. 그래서 경기갑 환국이 있다고 해서 경신기사 갑술 환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경신왕국 때에는 남인에서 서인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니은, 시옷, 니은, 시옷. 제가 이제 이렇게 쓴 이유는 요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에서 경신왕국은 니은에서 시옷으로, 기상국은 시옷에서 니은으로, 갑술왕국은 니은에서 시옷으로. 이게 뭐예요? 남인에서 서인으로, 서인에서 남인으로, 남인에서 다시 서인으로. 그래서 경기갑 딱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손 그은 다음에 여기다 니은, 시옷, 니은, 시옷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권 주도하는 분당이 계속 급속하게 교체가 되는 거를 말한다. 음. 그 배경은 이제 경신왕국은 이제 뭐 영모 사건 때문이라고요. 기사왕국은 이제 장희빈 때문이죠. 그래서 장희빈이 남인이거든요. 그래서 장희빈이 낳은 왕자 경종인데 이들이 그 남인들이에요. 남인들. 예, 그러니까 당연히 후궁 장씨 그 장희빈을 사랑할 때 그가 낳은 아들 왕 경종을 왕자로 삼으면 당연히 남인들을 등용하겠죠. 이렇게 남인.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한편 이제 갑술왕국은 숙빈 최씨라고 해서 이제 이분이 옛날에 한효주 씨, 그죠? 한효주 씨가 이 역할을 했었나? 또 되게 예쁘신 분이 생긴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영조가 있죠? 그 숙빈 최씨 아들 영조. 그럼 숙종은 최종적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숙빈이죠. 숙종이 사랑하는 여자니까 숙빈이겠지 뭐. 그래서 숙빈 최 씨는 자기가 왕비가 되기보다는 폐위당한 장희빈에게 밀려서 폐위당한 폐비민 씨를 보기하는 형태로 복수했어요. 그래서 서인 정권이 재수립이 되는데 그 서인 정권은 당시 다시 둘로 나눠져요. 이게 서인이 이제 바로 노론이냐 소론이냐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소론은 그러면은 노인네들 이런 얘기, 소론은 젊은이들 이런 뜻인데 어디가 더 보수예요? 노인들이죠. 소인들은 아니죠. 그래서 뭔가 음, 남인에 대해서 극단적인 강경파가 노론이고 남인과 함께 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장희빈과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랑 함께 갈 수 있다. 이게 소론이에요. 그러니까 소론 정권이 재수입된 거는 장희빈은 폐위됐지만 그 아들 경종이 아직 왕세자였기 때문에 왕세자를 지키기 위해서 숙종이 소론 정권을 재수립했던 거예요. 처음에는요. 근데 그 경종 임금에 대한 강력한 라이벌이 바로 이 영조가 있죠. 노론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다는 거죠. 한편 숙종 때는 청나라에 대한 북벌을 단념하면서 이렇게 백두산에 정계비석을 세워가지고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이 경계선입니다. 앞으로 이 토문강이라는 문제 때문에 나오게 되는 사건이 간도죠. 그래서 간도 귀속 문제가 바로 이 백두산 정계비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경종 갑니다. 이 경종은 누구 아들이에요? 장희빈이죠.
장희빈은 누구예요? 남인이죠. 남인들은 소론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서인 내부에서도. 그래서 남인 소론 이렇게 연합 형성이 되고요. 그 결과 경종 때에는 소론 정권이 잠깐 들어선 적이 있어요. 그때 병약했던 경종은 자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자기 동생을 왕세제, 자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 동생 연인군, 영조한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연인군이 노론의 지지를 얻고 왕세가 책봉되었다. 그리고 대리청정이 추진되는데 결국 이 대리청정 추진 문제가 영모로 연결되면서 어, 영조를 지지하던 노론들이 모두 일망타진당하고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웅조도 이때 죽을 뻔했죠. 근데 경종이 이제 갑자기 죽음으로써 어부지리로 영조가 왕이 돼요. 영조가 왕 된 다음에 이게 음, 노론 서론 뭐 나눠져가지고 서로 막 태군하고 말이야. 왕을 막 지들이 지지하면서 바꾸려고 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노론 서론 야 노론도 내신하고 서론도 내신하여 이제부터는 이제 붕당 가리지 마. 그래서 영조가 추진했던 정책은 이런 붕당을 이렇게 없애려는 붕당을 없애자 뭐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붕당을 없애자 일단 그거를 이제 영조의 탕평책 그래서 원론 탕평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영조의 붕당 없애자라는 정책이 안 먹혔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 탕평파를 육성했다 이렇게기도 하는데 이 얘기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여기서 얘기하는 시비라는 거는 이제 노론이냐 서론이냐 뭐 이런 거죠. 노론, 소론 구별하는 거. 또 뭐 경종, 영조의 구별하는 거. 가리지 않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이게 이제 영조가 역성한 통평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조는 민생을 신경 썼는데 민생 이를 위해 신문고를 부활시킨다던가 균역법을 시행해서 양인들이 부담하는 군포를 줄여준다던가 요즘으로 치면 군대 그 복무기간 절반으로 줄여준 거예요. 또 그 밖에 편찬사업, 실학이 크게 형성하는 게 이때인데, 이게 실학이에요, 실학. 그래서 뭐 동국문헌비고 같은 한국학 백과사전이 만들어진다던가, 법전을 새로 만든다던가, 예서를 다시 쓴다던가, 군사훈련 지침서를 다시 만든다던가 해서 속속속 사업을 합니다, 영조가. 한편 영조는 자기 아들 사도회자를 공부를 너무 안 한다고 해서 죽이죠. 물론 정신병도 있었지만. 그래서 부자지간 사이가 최악이었고, 그래서 손자 정조가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결국 당쟁에 희생이 됐다는 생각으로, 영조의 언론탕평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으로, 줄론탕평으로 좀 선회를 합니다. 줄론은 각 분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걸 말한다. 이게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가 나오게 된 이유는 아버지 사도회자의 죽음이 옳은지 그른지를 밝히겠다는 뜻이에요. 사도세자의 죽음. 그래서 이 문제로 결국 시파, 벽파가 나왔다. 시파, 벽파. 이거는 정조를 지지하는 쪽을 시파라 그래요. 욕하는 게 아니고요. 시파. 벽파는 정조를 반대하는 세력을 벽파. 좀 찐따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벽파가. 이를 위해서 정조는 요거 되게 중요한데요. 꼭 나와요. 규장각을 설치하였다. 규장이라는 게 역대 임금님의 문장, 뭐, 말씀, 뭐, 어록 이런 걸 보관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 이, 박수, 서울 출신들을 문반지에 등용하게 되는 파격 정치를 하기도 했다. 또 본인이 총애문제를 시해가지고 왕이 스승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어떤 수원 화성에 장영영 외영을 두게 하는 군사적 뒷받침을 하기도 했죠. 신의 통공 조치. 이거는 이제 당시 르네상스, 뭐 우리나라의 르네상스다 이렇게기도 하는데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단 여건을 폐지하면서 자유상공업을 발전시킨 조치다. 이 정도가 정조 때 있었던 일이죠. 한편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천주교 문제가 나옵니다. 천주교는 천주교 신자든 아니든 이제 우리 국사의 일부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데 불교처럼 우리나라 최초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게 바로 이 정조 때예요. 그래서 정조 때 이승훈이라는 분이 천주교 세례를 받고 왔어요.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라는 세례를 처음 받고 돌아왔다. 음. 그래서 베드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조가 천주교를 인정했느냐? 안 했어요. 하지 않았고 오히려 천주교를 탄압을 했습니다. 어, 당시 그 정조는 이런 천주교가 유행하는 배경이 자기가 그런 그 남인들, 천주교 신자들 등용해서가 아니라 노론들, 이제 벽파들이죠. 벽파들 가운데 이런 그 박지원 같은 노론이 청나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쓴 열화일기에
성리학의 정통 고문이 아닌 새로운 체문, 그런 신체문을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주교 유포됐다 하면서 천주교 유포의 책임을 노른 벽파에게 돌리죠. 한편 정조는 이런 그 고금도 소집성을 청나라에서 구현한다던가 학지지, 동문이고 특히 무효도보 통지 이런 걸 만들기도 했어요. 다음 37번 테마 세도정치의 전개입니다. 정조가 자기가 스승이고 신하들은 다 뭐 너희들은 제자야, 난 선생이고 넌 제자야, 넌 학생이야 이러면서 절대적인 그런 초월적 군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왕권을 강하면서 신하 신권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게 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신하가 약해지죠. 근데 이런 정조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어린 왕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베이비가 이렇게 뿅 등장하니까 이런 그 어린 왕을 어? 뒷받 그 뭐야 보조하려고 그 외척 가문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핵심은 외척이에요, 외척. 그래서 이 외척 가문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을 바로 세도 정치라고 한다. 그래서 외척이 세도 정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우리나라 폭망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편 정조의 아들이 순조인데 이 순조 하면요 정순왕후라는 분이 수렴청정을 해요. 예, 그 영화 영리에도 나오죠. 그래서 정순왕후가 대신 정치를 했고 이 과정에서 그 정조 때 육성됐던 남인 시파 계열, 남인시파가 당시 그 천주교 신자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박해하려고 천주교 신자들을 모두 죽이겠다. 엄밀히만 남인시파들을 모두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주문모 신부, 정약종 등이 처형되고 정약전, 정약용 등이 유병에 처해지게 된 것. 이때가 바로 정순왕후 수렴청정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됐던 거죠. 한편 이 시기 때 안동김 씨의 세조정치 시기 때는 이렇게 그 부정부패가 만연을 했고요. 이 과정에 농민 전쟁이 나기도 했는데 특히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이다 해가지고 홍경래난이 있기도 했다. 그래서 청천강 이북을 점령했다. 평안도 지역이죠. 철종은 이제 강화도령이에요. 농민이었는데 이게 사도세자의 핏줄이거든요. 그래서 이원범이 즉위할 때 이원범이 왕이 될 정도니까 이제 나랑 결판 났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강화도의 이원범이 왕위에 올랐다. 이 시기 때 왕이 이제 그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안동김 씨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안동김 씨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농민들이 어, 그 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한다. 그래서 진주에서 유계춘을 중심으로 특히 백낙신의 부정부패 때문에 일어난 진주 농민 항쟁이다. 그 배경은 삼정이라고 하는 당시 조선 후기 세금제도의 문란함 때문인데 이 밀란이 문제가 농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백낙신에게 있다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 다 당시 박규수예요.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죠.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삼정유정청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 조선 후기의 우군형은 훈어 총수 금인데요. 훈어 총수 금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이었는데 그 중에서는 바로 이 훈련도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삼수병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이라는 일정한 급료를 받는 용병 군대를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기도 했었다. 이 정도입니다. 39번 테마입니다. 조선 후기 대외 관계에서는 이제 청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이 백두산 전개에 비해서의 그 토문강 해석 문제로 발생한 게 간도 귀속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간도 귀속 문제로 요 1902년에 간도관리사로 파견된 사람이 이범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그래서 간도 지역의 관리사 이범윤.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의 기후였죠. 그 이후에 조선통신사를 비정기적으로 보냈다. 10여 차례 파견되었다. 한편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한능건 한산능에선 제일 중요하게 그냥 게 울릉도 독도 특히 독도 문제인데 삼국사기 지증왕본기에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한 내용들 이 지증왕 때의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한 이래로 울릉도 독도는 우리 영토다라는 거예요. 특히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독도를 정확하게 표기했다는데 요 무릉이라고 보이는 무산이라고 보이는 요 우산도가 독도입니다. 우산도가 이 우산도가 독도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안영복이 숙종 때 활약하면서 일본까지 갔다 오면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최근세사의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했다는 거. 그래서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서 독도를 우리 영토로 분명히 선포했고요. 그 당시엔 석도라고 했다는 거. 하지만 일본이 제국주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러일 전쟁 중 1905년 시마네온 제9시 40호를 통해서 일본 영토로 편입시킨 이래로 지금까지도 일본이 우리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분쟁화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강의하는 3급을 막기 위해 필요했던 기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들 3급 따기 위해서는 여기까지가 29번이에요. 그래서 29번 문제까지는 이렇게 풀으시면서 실수로 한 4, 5개 틀리면 25개 나오겠죠? 그럼 50점인데 앞으로 근현대사에서는 다 찍어봐도 60점 분명히 나옵니다. 이 저의 사술, 저의 이 기술 분명히 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무식하게 하지 마시고 이 조선시대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까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공부하면서 기출문제 30번까지 그러니까 69회를 대비해서 68회, 67회, 66회 저는 이제 66회와 65회를 풀어보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65회, 66회를 풀어가면서 30번까지 몇 개를 맞추나 그러면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 시청을 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상 이번 69회 한능검을 대비하는 강의였어요. 여러분들 3급을 따기 위한 강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